안녕하세요. 대출기술 안프로입니다. 제가 어제 1월 10일자로 배포된 특례보금자리론 관련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요.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더 보충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 리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1차 리뷰 어제 올렸던 1차 리뷰 내용을 못 보고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제 올린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어제 상품의 주요한 골자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금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빠뜨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가 40조 정도 되네요.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미리 한 번씩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한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LTV상 5억 이상 계산이 나오더라도 대출 최고 한도는 5억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대출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하는 조건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갚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추가로 주택을 매수해서 대출을 상환해야 되게 되면 대출을 상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주요 Q&A가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이 되면 기존에 원래 그 상품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런 거는 계속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1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신청 접수는 1년 동안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으면 기존 보금자리론하고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체가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신청하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느냐. 제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 같은 경우는 4, 5일이면 충분해요. 물리적인 시간만 따지면요. 그러나 이 원래 정책자금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본인이 필요한,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매매잔금이다. 그러면은 잔금일로부터 60에서 한 50일 전에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자 퇴거 자금이다 그러면 세입자가 세입자 퇴거 자금을 내줘야 되는 날, 전세가 나가는 날로부터 한 2달 전부터 이렇게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1월 30일부터 이제 접수를 받는데 2월달 한 달 이내니까 2월달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할 수 있느냐?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30일 이후 가능하니까 신청 접수 가능일부터 한 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일단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면 되겠죠. 일단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까 가능할 걸로 생각되는데 아직 실제 해보질 않아가지고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월 달에 필요하거나 1월 달에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썼다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기 보면 기존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은 1월 29일까지는 기존 상품으로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신청을 하면 되겠죠. 금리 같은 거 잘 따져봐야 되겠죠. 주택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쓸 수 있느냐? 네, 당연히 쓸 수 있고요. 기존의 디딤돌 대출하고 보금자리론이 쓸 수 있었듯이 이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요건에 다 충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 요건이 좀 더 타이트하니까 디딤돌 대출 요건에 오면 당연히 보금자리론 요건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조금 적은 케이스, 적게 나오는 케이스여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택 가격이 5억이에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이야. 이러면 이제 디딤돌 대출 요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영상도 있고 조만간에 또 2023년 기준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디딤돌 대출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먼저 뭐 2억 5천까지 나온다 치고요. 그러면 2억 5천 디딤돌 대출을 쓰고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고 특례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가 뭐 70%에서 3억 5천까지다. 그러면 2억 5천 디딤돌과 플러스 1억은 보금자리로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 주택가격 9억 원의 판단 기준은 그럼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KB 시세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부동산은 시세, 흔히 테크라고 하죠. 테크 시세. 그것도 없으면 이제 주택 공시가격을 쓰겠다는 거고, 그것도 안 나와 있으면 감정평가액 순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건데, 보시면 중요한 내용 이런 게 있어요.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겠다. 이런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보금자리론 규정인데,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상 300세대 미만이거나 대출 실행일이 임시사용일로부터 6개월을 지나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분양가액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감정해야 된다는 거고, 감정하는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정한 감정업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아파트의 경우인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아파트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우선 주택 공시가격을 쓰고, 그리고 공시가격이 없으면 감정평가액을 쓰고, 그리고 차주가 원하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주택 공시가격으로 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공시가격을 열람했더니 2억이에요. 근데 이제 매매 거래를 하면서 내가 3억 5천 4억에 사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LTV 70% 적용하면 1억 4천밖에 안 되니까 한도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하면 감정평가액을 감정해서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아무래도 대출 한도가 조금 더 나오겠죠. 제가 여기저기서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데 뭐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이 그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이런 거를 우리가 준주택이라고 하는데 원래 보금자리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도 당연히 안 됩니다. 이 정책자금에서는 준주택을 기본적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 뭐 아파트 대체 상품이다 해서 아파텔, 주거용 오피스텔 방 뭐 2개, 3개, 4개짜리 이런 것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대단지로 잘 형성돼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적용은 안 됩니다. 그리고 본건 담보주택 외에, 그러니까 내가 매입하던가 갖고 있던 집이던가 뭐 한 채 갖고 있는 거 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이용이 가능한가? 분양권, 입주권은요 무조건 다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구입용 대한해서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양권이 하나 있는데 다른 데 아파트를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살려고 하는 아파트의 매매잔금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받아요. 받으면서 기존에 하나 갖고 있던 분양권은 내가 2년 이내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라서 한 번 더 짚을게요. 그러니까 대출 실행 후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만약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확인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됩니다. 뭐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 해소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게 되고 채무 불이행이 되게 되는 거고,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도 이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문구만 봐서는요, 기한 내 처분만 하면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은 다시 꼭 3년이 지나지 않아도 향후 보금자리론 이용은 다시 가능한 걸로 보여지네요. 부부 모두 소득 증빙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게 있는데, 차주 본인의 증빙소득만으로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저건 거죠. 그러니까 DTI가 한 명이 내 혼자만의 소득만 가지고도 DTI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냥 배우자 소득 대출 안 해도 되는데, 만약 둘이 소득이 합쳐서 우리가 뭐 6천만 원 이하예요, 금리 우대해 주세요, 뭐 이런 걸 받으려고 하면
부부 모두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폐업 또는 실직 휴직증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뭐 증빙소득이 없는데 가능하냐 이 얘기인데 그럴 때는 이제 건강보험료 또는 이제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대출 심사 가능하다. 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뭐 사업자 같으면은 폐업 사실 증명원이나 전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 같으면은 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같은 걸 떼보면 퇴사 처리가 돼 있으니까 뭐 그런 걸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휴직자는 휴직 직전에 연간 소득으로 심사하겠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 개인회생 뭐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정원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고 배우자, 그러니까 대출 받는 본인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의 소득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제출했더니 뭐 배우자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이 불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청 불가의 의미가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는 건지 금리 우대를 받는 것이 불가하다는 건지 조금 모호하게 들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만약 이렇다면 제출 안 하고 해야겠죠. 뭐 DTI에 문제가 없다면요. 자, 이거는 대환하는 경우인데 대출이 원래 예를 들면 남편 이름으로 대출이 기존에 뭐 국민은행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변동금리라서 금리가 6%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특례보금자리로 갈아타고 싶은데 어떠한 이유로 내가 아니라 나의 배우자 이름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대환할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한데 예외로 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있네요. 제외국민하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의 동포의 경우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일단 LTV가 최대 80%까지 가능하죠. 지역에 무관하게요. 자,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작하는 금리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뭐 4%대 후반에서 5% 정도까지 이렇게 금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단 말이죠.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가?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론 금리가 계속 바뀐단 말이죠. 매달 바뀔 수 있다. 매달 바뀐다가 아니라 매달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과 뭐 기준금리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시로 바뀌곤 하는데요. 내가 1월 달에 신청한 금리가 예를 들면 뭐 4.6%예요. 자, 그럼 4.6%인데 나는 대출 받을 게 3월 달이야. 신청은 1월 30일 날 했지만 대출은 3월 말일 날 받아. 그러면 그 3월 달에 2월 달에도 바뀔 수 있고 3월 달에도 이 금리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렸어 금리가. 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그러면은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서 3월 달에 실행을 해준다는 거고 만약 신청했던 1월 30일 날 신청했던 금리 4.6%보다 3월 달에 금리가 더 올랐어. 이 보금자리론 금리가. 그러면 신청했던 금리로 적용을 해주겠다. 이 얘기인 거죠. 여기서 우대금리 적용하는 거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하고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우리가 이제 6억 초과 하는 6억에서 9억 사이 집들, 요거는 이제 일반형이단 말이죠. 금리 우대를 거의 아낌이 0.1%밖에 못 받는, 그냥 우대를 못 받는 일반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4% 후반의 금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1월 12일 날 이걸 찍고 있는데, 오늘자 은행 최저금리가 한 4.5% 정도 나와요. 약정기간 40년 기준으로요. 5년 고정상품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물론 모든 상품이 그런 건 아니고, 최저금리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시점에, 과연 내가 이 대출을 얼마나 오래 쓸 것인가와, 그리고 내가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를 쓰기 위한 DSR 맞추는데도 내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일반 시중은행 보험사의 일반 주담대 상품도 한번 체크는 하고 신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주택가격 6억 이하, 그러니까 우대형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중은행 상품이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그거보다 싸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리와 시중은행의 저렴한 상품의 금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한 번쯤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실행일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는 6억이 넘어서 우대금리 적용이 안 됐는데 집값이 집값이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3월에 돈을 잔금 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6억이 넘어서 우대금리를 못 받았는데 3월 달에 열어봤더니 KB 시세가 6억 이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억울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좀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예를 들면 6억을 살짝 넘었어요. 그러면은 대출 신청하는 시점을 조금 최대한 좀 늦춰서 그렇다 하더라도 한 40일 정도 안에는 신청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KB 시세는 변할 때는 일주일 주기로 계속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은 KB 시세를 계속 보고 계시다가 만약 6억까지 딱 내려왔다 이러면 그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치기간 설정, 만기일 상환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네, 체증식 상환 방식 이용이 가능한가요? 요렇게 되어 있네요. 만 40세 미만 차주는 일단 이용이 가능한데 만약 그 초장기 50년짜리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책 모기지 상품도 대안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쓰던 것들이 뭐 보금자리나 적격 대출 이런 대출을 자기 집에 쓰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만약 금리가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더 좋다고 하면 뭐 대환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 기존 대출 잔액 이상으로 대환 금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추가 대출이 되냐 이 얘기인 거죠. 안 됩니다. 정책 자금은 안 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집에 담보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담보대출이 필요해요. 그러면 추가로 담보대출을 일단 미리 받는 겁니다. 미리 받고 나서 합쳐가지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1월 30일 날 신청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2월 3월에 신청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이니까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자,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얘기예요. 중도상환수수료가 나오느냐 부과되느냐. 중도상환수수료 전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갖고 올 때도 면제, 특례보금자리론을 다른 대출로 대환할 때도 필요해서 대환할 때도 또 면제. 그러나 디딤돌 대출로 쓰고 있는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 갖고 올 때는 예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요 경우만 제외하고요. 디딤돌 대출을 갖고 오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전부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추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2023년에는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대출 시장에서는 가장 메인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이어서 2023년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에 대한 영상을 올리겠지만 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너무 이렇게 포커싱이 되다 보면 디딤돌 대출 같은 정말 훨씬 더 저렴한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누가 챙겨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이 반드시 제일 싼 게 아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디딤돌 대출이 얼마나 싸고 그리고 디딤돌 대출로 받는 것과 이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일반 주담대로 받는 것의 이자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게 집을 보통 찾아놓고 대출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특히 젊은 청년들, 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디딤돌 대출 상품을 쓸 수 있는 주택 요건을 숙지하셔가지고 디딤돌 대출을 쓸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겁니다. 집을.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례 보금자리론에 너무 함몰돼서 디딤돌 대출을 사용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였습니다.